문화재를 어떻게 들리죠? 문화재를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냐면 지금 전시관이 지어졌습니다. 아실 거예요. 국내에 계신 분들 아실 건데 전시관을 지어졌는데 전시관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는데 그 수의계약을 맡은 분이 지역에 있는 미술관 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 사람은 어떻게 이 귀중한 유물을 다 뒤엎을 수 있냐, 뒤엎고 그냥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고 되게 붕괴를 하시고, 그 얘기를 들은 미술관 관장님이 저한테 지금 충북대 박물관에서 이 테크노폴리스 발굴에 관한 전시회가 열리니 가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쫄락쫄락 갔죠. 전시회를 갔더니 진짜 보지 못했던 유물들과 그런 기록들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유물은 초기 백제 시대 2세기부터 4세기에 집단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물의 종류가 너무너무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일단 수가 많았고요. 500여 개의 집터와, 그리고 그들이 집터와 무덤과 그리고 생활 공방이었던 철 공방이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삶과 죽음과 생활의 공간이 다 나왔고, 이런 유물로 봤을 때는 국가 형성기 시대, 초기 국가 형성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봐서도 2세기부터 4세기의 유물은 전국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 백제라고도 하고 초기 백제라고도 하는 그 집단 유물이 나왔는데, 이 유물이 나왔는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전시관 하나 지어준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했냐? 그냥 유물을 덮었어요. 덮었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은 빼서 지금 국립 청주박물관에 갔다가 이 국립 청주박물관 수장고가 가득 차니까 경주로 갔다가 공주로 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유구, 집터나 이런 것들을 다 덮고 지금 아파트가 세워져 있고 또 전시관 하나 딸랑 세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일이 처리됐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하나하나씩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테크노폴리스에 얽혀진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테크노폴리스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장님들 보니까 남상우 시장님 때부터 첫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시장님 받았고, 이승우 시장님이 하셨고, 지금 또 다시 이제 한 시장님이 하고 계신데, 2007년도에 이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민간 협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개발입니다. 청주에서는 처음 했던 개발이에요. 이전의 개발은 다 공영 개발이라고 해서 LH 공사가 한다거나 아니면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공영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때부터 시가 민과 관을 같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 시행자들이 되겠고요. 관이라는 것은 청주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98만 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지분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죠? 신영이 30%, 주주회사를 설립해야 되니까 주주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청주시 지분은 몇 퍼센트죠? 20%.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20%를 갖고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15%가 들어오죠. 그리고 대우건설, SK종합건설, 삼보종합건설, 선엔지니어링, 신영보성. 혹시 여기 주주회사분 안 계시죠? 주주회사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이렇게 주주회사가 설립이 돼요. 근데 어떻게 설립이 되냐면 지금 주식회사 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 주주를 갖고 주식회사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세우게 됩니다.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를 세우게 되고요.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인 사업체가 필요하죠. 이것은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입니다. 근데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에는 이렇게 지분 구조가 있지만 페이퍼 컴퍼니고 결정을 하지만 대표이사만 있고 실제적 직원이 없고,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에는 대표이사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업부장도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죠. 근데 그 자리에는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청주시 지분이 20%이기 때문이죠. 20%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대표이사 권한을 시장이 낙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지만 일종의 민간 개발은 수익권이 없어요. 내가 이 어느 단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끝까지 집을 안 팔겠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되고 상당히 토지 매입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20%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강제 수용 권한이 생겨요. 50% 협의 취득을 하면 이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 모든 시의 재정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0%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공영개발도 아닌 민영개발도 아닌 민관개발이란 되게 이런 구조로 처음 이제 청주시가 스타트를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통해서 끊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분위기, 이제 주민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엄청 시간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46만 평으로 줄입니다. 왜 줄일까요? 돈이 없어서죠. 아주 상당 개발은 딱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랑 돈이 제일 중요해요. 땅을 수용하느냐, 그리고 돈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46만 평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뭘 하냐면 PF 대출을 받아요. PF 대출이라는 건 파이낸싱 대출인데 더 단위가 엄청나잖아요. 몇천억 단위잖아요. 지금 3차 개발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지금 1조 1,000억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죠. 그 PF 대출을 누가 받아야 되냐 했을 때 이 주주회사들이 받아야 돼요. 주주회사들 중에 하나가 받아야 되는데 다 이제 못 받겠다고 한 거겠죠. 당시도 상황도 안 좋았고 뭐 리먼 사태다 뭐 이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가 받습니다. 과감하게 3,100억을 받아요. 3,100억을 받는데 시가 받을 때 그 조건이 뭐냐면 포괄 보증이라고 해서 모든 분양권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였어요. 몇 개월 안에? 16개월 안에. 그게 또 사단이 일어나는데요. 16개월 안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3,100억을 받았고 이 분양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2014년에 바로 감사원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시가 보증을 쓰냐.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미 2013년에 시의회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통과가 됐고 3,100억을 받게 되고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2014년에 1차 분양이 됐고 주민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죠. 1차 사업에는 한 150가구의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이 되면서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액을 주었고, 이제 주민들은 그 인근 단지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 3,100억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16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내라는 그 조건에는 개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 이런 행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터 닦고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재 발굴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 발굴도 16개월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나중에 분양할 수 있도록 2014년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공론화를 한다거나 뭐 지역의 학계나 지역의 언론이나 뭐 지역의 시민단체가에게 그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아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계도 목소리를 못 냈고,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못 냈고, 언론도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연유를 살펴보니 발굴을 16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6개 기간을 쫙 쪼개져요. 지역에는 6개 발굴 기간이 다 나눠서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굴 기관끼리 입장이 다르죠. 입장도 다르고 의견 하나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발굴에 참여했던 발굴 사업자 중 한 그 발굴 조사단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흘리지 마라.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대단히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당연히 2세기부터 4세기 초기 백제, 청주의 역사, 청주의 고대사가 나왔으면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시민에게 알려야 되죠. 시민에게 알려야 되고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시민 현장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문화재청에서도 이 모든 관리 감독을 하는 문화재청에서도 2014년에 지침을 통해서 발굴 현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하고, 공개했을 경우는 한문화표 홈페이지에 그 기록이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공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커지고 이 개발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1차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이동하신 거 어떻게 보면 쫓겨나신 건데요. 그리고 2026년에 다시 하이닉스가 7만 평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산업단지를 받았던 곳과 맞교환을 하게 되고 지금 7만 평이 됐죠. 7만 평이 됐는데 7만 평이 됐고 또다시 여기서 2016년에 PF 대출을 청주시가 또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13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20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이 4월 30일까지 충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7만 평은 한 기간이 막았는데요. 충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4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하는 중인데, 이 땅은 이미 벌써 이미 분양을 때려버렸어요. 작년 11월에 분양을 때려서 이미 땅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분양을 때렸다는 얘기는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발굴하고 있는 땅이 발굴이 현장 보존이 되면, 발굴을 해서 이 가치가 있다고 현장 보존이 되면 모든 개발이 스톱이 되는 거죠. 일부분은 스톱이 되는 건데, 이미 이 땅 주인은 따로 어떤 누군가가 땅을 살죠. 시가 전혀 보존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대단 개발 사업을 할 때 청주시는 지자체는 문화재청에 지자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보면 발굴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의견이랑 똑같아요. 도대체 이게 청주시가 그런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할 의지가 있냐?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고, 다시 2017년에 3차 부지 확장 계획이 나오게 되고, 토지공단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공고공단이 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8일 날 산달신을 통과를 했고, 2019년 2월이죠. 2월 28일 날 이제 고시가 공람이 된 거예요. 모든 주민들 하셨지만 이게 3차 개발하겠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먼저 아까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가 있고,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는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맡고 있냐면, 지금도 그런데요. 곽승욱, 이동주, 박재일, 전우석, 이춘배, 연재수, 안성기, 김희, 남기상 씨는 도시개발국장이에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국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현직이기 때문에 월급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가 실제 사업을 해야 될 시행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일종의 민간 시행사 성격이 뭐냐면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인데,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도 일로 옮겨가요. 네, 퇴직하고 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곽승호 씨가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고, 이춘배 씨 전 도시건설 교통국장, 그 다음에 안성기 씨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이사는 시장이 낙점하는 자리라고 했죠. 그리고 감사는 김창식 전 교통행정과장이 2010년에 맡았고, 김영철, 박강우, 박홍래 씨가 지금 내정되어 있죠. 네, 지금 아마 가실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감사도 청주시 공무원들이었고요. 퇴직 공무원들. 이사는 이춘배 씨는 대표이사 하다가 이사로 옵니다. 이게 이사는 주주회사 중에 대주주는 신영이잖아요. 신영의 몫이었는데 이 신영의 몫을 청주시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춘배 씨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동호 씨가, 기획실장이었던 신동호 씨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장은 정창현 씨, 민찬식 씨가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3년이고 연봉은 8천에서 1억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3, 4급 고위직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가 나기 때문에 후배들 입장에서 빨리 물러나 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서 어딜 가냐, 이리로 딱 가는 거예요. 터나는 거예요. 자신이 시청에서 근무할 때는 인허가권자로서 누리다가 퇴직하고 딱 여기 가서 또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와, 선배가 자리를 내줬네. 멋진 선배가 되는 거고, 여기 가니까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죠. 한 2년 정도 남기고 명예퇴직하고 가는 수준인데, 임기 3년에다가 자기 권한 생기죠. 그러니까 꽃보직이고, 이게 요직, 아무나 갈 수 없는 요직인데, 대표이사는 대부분 이제 토목직, 그리고 감사나 이런 거는 행정직 공무원들 룰이 있어요, 룰. 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부지인데요. 지금 여기 북청 지역이 들어서는 부지고요. 왜 개발하냐 얘기했을 때, 이거 왜 개발하냐, 도대체 이거 왜 개발하냐 얘기했을 때, 하이닉스랑 스타필드랑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대기업 자본과 북청 지역인데, 북청 지역이 왜 들어오냐 얘기해보면 인과관계가, 테크노폴리스 부지가 개발이 되니까 북청 지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북청 지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단 개발을 해야 되고, 북청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단지 개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그런 묘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전시관. 네. 이거 한 동 더 있어요. 2동인데 실제 여기 관리를 아마 저기가 할 거예요. 이거 관리할 사람 없어요. 지금 구조가 딱 뭐죠?
청원경찰이 하도록 원래는 도서관,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주민센터 밑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계획이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철인 거예요. 그리고 유구 두기와 철, 그러니까 그 많은 유물, 아까 600여 개의 집단 거주지가 다 나왔고 지금 2차 발굴하는 데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아주 일부분 유물, 유구 2기와 그리고 1기, 철기공방 1기만 옮겨오는 상황입니다. 밖에다 뭐 동파를 떤다고 하는데 이게 30일 5천만 원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30일 5천만 원 썼는데 이 유물 하는 데는 한 3억밖에 안 들어요. 3억 5천. 나머지는 주경공사한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앞에 이렇게 붙인 거죠. 지금 1차 개발했는데 여기 또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발굴했던 거죠. 이렇게 아까 6개 기간이 나눠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7지구 같은 경우는 7지구는 막 급해갖고 이 7지구 하나를 또 6개 기간을 쪼개서 합니다. 근데 이 7지구에 아까 말했던 500여 개 집단 거주지 철기 공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제 이 문제로 이제 역사학회나 이렇게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백지학회에서 백지학회장이 지금 서울대학교 권호영 교수인데 제대로 된 국가라면 좀 더 나아서 말하자면 미친 국가가 아니라면 이거 사적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백지학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2세기에서 4세기 인물이 없거니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고대사, 우리 지역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6세기 서원소경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전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제유물 전시관 보면 무덤이 나오잖아요. 백제 무덤이 나오는데 무덤은 있는데 그 무덤만 있지 어떤 생활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2세기부터 4세기 그 전 조상들이 미호천, 강이라는 그것을 테마로 철기 공방 그리고 또 집단 거주했고 살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를 이뤘던 것들이 나왔는데 다 덮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차 때 이미 다 덮어진 거고 2차도 다 덮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가 남은 건데요. 이렇게 6개 기관이 나와서 했고 2차는 충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조사 중인데 아까 땅 다 팔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3월 25일 날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날 오셨던 분들이 다들 이제 성토하셨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성토하셨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발굴 현장들이고요.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가 애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로 이제 문화재 핑계만 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줄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다 덮자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시가 어쨌든 이거를 알리려고 노력을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의 의견을 냈을 때 제대로 된 의견을 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거는 20%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 시행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1차에서 아까 초기에 2013년에 PF 대출을 받아서 3,100억을 어렵게 상하은행으로부터 받아서 PF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공교롭게 분양이 대박이 나요. 왜냐? 청주시의 그 부동산 최고점이 2016년 가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4년, 15년, 16년에 아주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30만 원을 심하게 산다면 뭐 30만 원을 산다면 거의 500, 600, 뭐 100만 원을 산다면 거의 1000만 원까지 분양을 했어요. 2차도 지금 아까 2차 땅 분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11월에 분양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낙찰률 200%. 예, 그리고 막 평당 1000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실제 수요가는 주민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턱없이 낮았죠. 그렇죠? 위원장님. 감정평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더 받긴 했지만 뭐 그 퍼센테이지가 뭐 2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뭐 맹지 같은 산당은 30만 원에 산 땅도 있고 뭐 대부분 60만 원, 전당까지 60만 원, 70만 원에 1차에 수용이 되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를 판 땅은 아까 봤듯이 막 1000만 원 가까이 팔았으니 그 이익이 아주 거칠게 따져도 10배인데 그 이익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합니다. 왜? 사업이 안 끝났다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입지에 관한 법이 있는데 산단 입지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문화재 문제도 있지만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주민의 그런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도시, 그러니까 청주 시민, 그러니까 어떤 유통의 문제도 있겠죠. 청주 시민 그 단순히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 문제가 아니라 청주 전역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상가가 많이 생기면 다른 지역의 상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모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문제인 거예요. 더구나 이 테크노폴리스 개발은 거의 100만 평 개발이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큰 100만 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 테크노폴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PF 대출도 가장 큰 규모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왼쪽이 이게 기본 법이에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상당히 복잡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명박 때 딱 이걸 만들어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종 간소화법인데 빨리빨리 법인 거예요. 빨리빨리 돼요. 이거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테크노폴리스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2008년도 법인이 설립된 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8년도 8월 8일 날 그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하고 이제 개발도시 계획을 2008년도 8월 8일 날 했는데 이 법은 법이 만들어진 게 이 법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2008년도 2월 5일 날 공표가 되는데 시행령 기간이 3개월을 둡니다. 그러면 9월 5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8월 8일 날 이미 만들어졌고 시 입장에서는 이 법을 끌어다 쓴 거죠.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간소화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산업단지도 1차하고 2차하고 3차 하는 데는 없어요. 1차로 해산하고 그 1차로 돈 벌었으면 해산하고 나눠주고 2차 다시 세워서 해산하고 3차 다시 세워서 해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1차하고서는 대박 났죠. 2차 하죠. 돈이 될 거 같아서 3차 또 하는 거죠. 얘네들 말로는 이쪽 말로는 원래 전체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 돈이 자금이 없어서 이만큼만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돈 있는 만큼만 개발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돈 있는 만큼만 3,100억 받은 만큼만 개발한 건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초래했냐는 거죠. 원주민은 1차에서 쫓겨나셔서 2차로 갔는데 지금 또 수용되는 주민이 50여 가구가 있으며 이런 무계획적인 개발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일종의 차용한 거죠. 차용한 것이고 이 법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되게 과정이 되게 간단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뭐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인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50%를 협의 취득을 해야 돼요. 협의. 근데 여기서 한 10% 정도가 시 땅이거든요. 국어나 뭐 이렇게 시가 갖고 있는 땅인데 지금 3자재고 말씀드리면 50%를 협의를 취득해야 되는데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재결을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께서 설명회도 하시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장을 찍어준다면 협의 취득을 한다는 것이고 협의 취득을 하면 강제 재결을 가게 되고 또 강제 수용 권한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를 확보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난 뭐 죽어도 뭐 여기서 뼈를 묻겠다 막 이런 소리까지 주셨는데 뼈를 묻든 뭐든 간에 강제 수용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영 개발의 그런 어떤 강압성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산업단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가 9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6개가 추진 중인데 여기 청주 테크노폴리스 2008년도 8월부터 이제 민관 개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6개가 추진하고 있는데 오천 테크노폴리스는 보니까 청주 테크노폴리스랑 이름도 비슷하죠. 똑같아요. 20% 지분 투자하고 여기 대표이사 누구냐? 연재수 씨인데 이분도 도시건설 교통 국장 하셨던 분이죠. 이전에 누가 있었냐? 곽승호 씨가 있었어요. 자리 물려주기도 했죠. 그 다음에 서우창 테크노밸리도 지금 민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신전 산업단지도 민간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민간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추진 중인데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가장 큰 규모지만 오창 테크노폴리스나 신전 산업단지나 이런 뭐 서오창밸리도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그 민간 개발하는 사람들 얘기가 다시는 나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토지 수용하다가 피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다 민관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편해요. 시가 인허 허가권자면서 20% 지분만 갖고 다 처리 대행해주고 퇴직 공무원도 와서 해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강제 수용 권한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민간 개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산업단지가 엄청 많죠? 네. 청주 테크노폴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생기면 28개 생기는 거예요, 청주에. 근데 여기가 지금 2017년에 여기 이미 지금 승인이 됐지만 국사산업단지랑 오천 테크노폴리스 얘네들은 지금 PF 대출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은행권에서 PF 대출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사업성이 없으니까. 실제 청주 테크노폴리스도 어떤 기업이 오냐고 얘기했을 때 기업 리스트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스타필드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차예요, 3차. 3차 보시면 이런 데는 또 빠졌어요. 네, 원래 1차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여기가 됐었고 이제 3차가 되는 건데 여기가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 스타필드 이 부진이 있었는데 이게 더 부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빠지죠. 여기는 왜 빠졌을까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문화재, 그러니까 이 지역은 처음부터 개발할 때,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개발할 때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을 때 전문위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개발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문화재 유존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문화재 지도가 나와 있어요. 문화재청이 발행한 문화재 지도에는 문화재가 많이 나올 때는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입장에서 여기가 지금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재가 많이 나왔다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업자 입장에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파서 개발하면 그 발굴 현장 보존이 되면 개발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또 쏙 빼놔요. 근데 여기 이게 중반이라고 하는 여기나 앞이나 뒤는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 이 도를 중심으로 새로 이주하신 분들, 이주 단지들이 있어요. 이주하신 분들이 새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되게 잘 지으셨더라고요. 그 집들도 다 수용이 되고 실제 이 마을은 엄청 그 농가주택인데 거의 진짜 열악해요. 되게 열악한 허름한 주택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개발 행위를 보면 딱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딱지 42가구를 안 주기 위해서 여기 또 뺍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게 철저하게 개발 논리로 셈법으로 계산됐다고 보고요. 여기도 이제 빠지죠. 백로서식지가 있다는 이유도 있고 여기 이미 1차, 2차, 3차, 1차, 2차 개발이 되면서 여기 상당히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있어요. 땅콩 주택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산업단지도 민간 개발을 하는 곳에는 다 깡통 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깡통 주택이 많은 이유는 이제 보상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주자 딱지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난개발을 초래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난개발도 초래했고 그리고 딱지도 그러니까 깡통주택도 지면서 되게 혼란해진 거죠. 여기가 되게 혼란해졌고 여기 이제 새로 건물이 져서 뺐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가 빠진 것처럼 이제 3차 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변지구 사람들이 엄청 싸우셨죠. 2018년 12월에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2008년도 4월에 갑자기 수변지구가 들어갑니다. 수변지구가 어디냐면 1차 아파트 그 개발한 그 앞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미 아파트 개발이고 그 앞에 무심천 변인데 왜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는지를 갑자기 몇 개월, 5개월 만에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는 원래 처음에 들어갔는데 또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민들하고 여기랑 바꾸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긴 들어가고 싶어 하고 여긴 빠지고 싶어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임대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두 줄 라인을 쫙 빼더라고요. 예. 이거는 일종의 하이닉스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산단보다 여기에 지어진 아파트가 지금 11,340세인가 그래요. 율량지구 아시죠? 율량지구만큼 개발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히 개발하는 건 결국 상단에서는 그 상단 기업에게는 땅을 싸게 줍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 사이로 줘요. 그런데 이런 상가는 보통 1,000만 원 단위죠. 그러면 개발업자에서 이익을 어디서 봐야 되냐? 다 뭐 잘 아시는 분 상가를 많이 빼야 돼요. 그래서 수변지구 여기 상가를 두 줄로 빼야 되니까 수변지구는 갑자기 5개월 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막 엄청 열심히 투쟁하셨죠. 막 투쟁하셨고 그러니까 했지만 결론은 이제
금을 그렸기 때문에. 금을 누가 그렸냐면 홍익기술단에서 금을 그렸는데 금을 그렸기 때문에 홍익기술단에 또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가 계시죠. 금을 그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주민들 얘기인데 이제 뭐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플래카드 막 걸려있고 동네이실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작물 조사 뭐 반대하고 하시는데 요즘에 드론으로 다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작물 조사를 불응을 하면 그게 하나의 빌미가 돼서 더 진행이 더 빨리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아까 그 무나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허름한 농가주택이 빠지고 이런 집은 또 다 들어가요. 네, 이게 이주해서 다시 지으신 거거든요. 50여 가구는 또 수용이 되는 거예요. 1차에서 쫓겨났는데 또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변지구에서 만든 수변지구도 계획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했는데 어떤 주민은 6번이 바뀌었대요.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1차에 들어갔다 빠졌다, 2차에도 들어갔다 빠졌다, 3차에는 빠졌다가 들어갔다. 자기 땅인데 이걸 비닐하우스를 전해요.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떡해서 내 땅인데 조선대대로 살았는데 더구나 여기가 이 지역이 묶였었죠. 개발 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 묶여서 어떤 저기를 못 하셨던 동네예요. 30년 정도 못 하셨다가 이렇게 또 시가 이제 주민 말로 시가 한다면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가 넘겨줘야 되냐고. 자기 얼마나 자기 삶이 혼란스러웠는지 아냐고. 비닐하우스 졌다가 농사를 졌다 뺐다 농사를 졌다 또 개발했는데 뭐 했다. 그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고 한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민들 이제 문암동 주민들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땅 수용되는 거냐고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걔 이렇게 자주 밖에서 모르겠어요. 요 길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깡통주택들 보이죠? 여기 이런데 이제 여기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잘 지어졌죠. 여기는 지어졌고.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문제도 얘기했고 아까 그 막대한 이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고 전시관을 지는데 31억 5천만 원이 다 수입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저도 취재 과정에서 뭐 이런 거 공개하라 얘기하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산관리 직원이 충청님이 공개하세요. 그 얘기 뭔지 아시죠? 민간 그리고 아까 주식회사 테크폴리스 자산관리는 청주시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철저하게 민간 회사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 뭘 공개하냐고 얘기하냐고 저는 따지더라고요. 저희 공개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평호 씨라고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정책소장이 이제 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 나왔고 소문이 다 돌았다는 거예요. 학계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지역에서 얘기해주지 않고 지역민이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언제까지 내려오냐. 지금 3번, 4번 내려오셨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냐고 하는 얘기예요. 맞아. 지역민이 얘기하지 않고 주민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데 무슨 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죠. 진정성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사에 빠진 내용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후기니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시끄러운데 청주시도 기사 보시면 이번 주 기사에 나오는데요. 신문 가져가시면 할 텐데 환경영향평가 내용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의 완충 지역에 산업 및 주거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인 바 대기질, 악취, 위생, 공중보건상 악영향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저감 방안 강구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첫 번째고요. PM 2.5와 2.5의 현행 농도가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공사 시에 PM 10의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미세먼지 등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최종 낸 보고서거든요. 금강위원 환경청이 동의하냐 부동의하냐인데 그 제협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 사전에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10명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그 시청의 그 도시개발 과장이 위원장이고 뭐 그거 다 치고 하여튼 전문가들 얘기한 거 보면 다 여기가 산업과 주거단지 같이 있는 건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존에 산단이 있잖아요. 산단에 여기
여기는 완충 지역이었던 거예요. 산단이 있으니 산단 주변은 완충 지역인데 완충 지역이 또 산단을 개발하는 거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만 가면 산단이 지금 산단 개발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지형이 이래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다시 산단을 여기서 개발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행위인 거죠. 그렇게 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주거를 많이 빼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주거만 하라고. 근데 아까 말했죠. 11,000세대, 11,340세대. 그 세대가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도시개발 계획이 결국 아파트 개발 계획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폐수가 흐르는 여기 보면 폐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주거단지 쪽은 이 그 청주 하수처리장으로 가고요. 왼쪽에 있는 그런 산단이 발생하는 이쪽에 이제 산단이 몰려 있는데 여기에 그 발생하는 폐수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폐수 종발 처리장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에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뭐 SK가 지금 LNG 화력발전소도 여기에 입점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SK 에어가스도 있고 또 변전소도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거의 화학고 지역이에요. 화학고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폐수는 산단 그 폐수 처리장으로 흐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산단 폐수 처리장 용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하복 때 그때 수해 난리 났었던 바로 그곳으로도 흐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수질의 문제도 되게 따져볼 문제고요. 환경영향평가 좀 더 꼼꼼히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평가위원들도 초기에 다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가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렇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항들입니다. 뭐 대략적 개괄적 설명을 드렸고 질문과